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개시된 북한의 기습 남침. 3년 1개월 2일간 이어진 전장. 1129일의 기록. 6.25 전쟁 전투 상보. 전투 상보는 포화 속에서 매일매일을 기록한 일종의 전투 보고서입니다. 당시 전황을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죠. (6.25) 전쟁 75년을 맞은 지난 6월 중요 역사 기록물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 전쟁 군사 기록물 81,420점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0,422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작전 계획, 명령, 지시와 전투 상보, 작전 일지, 진중 일지, 무용담 등이 총망라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당시 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전투 상보입니다. 귀한 자료들이지만 복원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 변색, 훼손된 기록은 복원과 장기 보존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6.25 전쟁 기록물은 종이질이 낮은 갱지류가 대부분이고 이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부스러짐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복원 작업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부활한 전장의 기록들. 이 중에서도 춘천 전투 전투 상보는 6.25 전쟁 발발 첫날에 긴박했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전투 상보를 이정표 삼아 춘천 전투를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전투상보 일부 춘천 전투 스토리텔러 심호섭입니다. 다큐멘터리 전투상보는 전투 일지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상보를 나침반 삼아 6.25 전쟁을 제대로 조명해보고자 시작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그 천문을 여는 전투로 고심 끝에 춘천 전투를 선택했는데요. 춘천 전투는 개전 당시의 전투라 전쟁 초기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춘천 대첩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춘천 전투는 전쟁 발발 30년이 지나도록 그 중요성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 전투가 조명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는데요. 한 문서가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바로 이 라주바예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소련의 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가 써서 본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춘천 전투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북한군이 춘천 지역에서 3일간 발이 묶이며 전체적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흘 동안의 춘천 전투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국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춘천 전투는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했던 국군이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북한의 남침 계획을 수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남침하면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에는 국군 주력을 포위 섬멸해서 닷새 안에 수원, 원주, 삼척선까지 진출한 뒤에 2단계에는 이를 발판으로 2주 안에 군산, 대구, 포항까지를 확보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열흘 남짓 동안 남해안 지역까지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 북한은 일찌감치 전쟁 준비를 끝내고 전쟁 개시 닷새 전인 6월 20일 각 사단에
작전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전 북한군의 부대 배치 모습입니다. 북한군 전투 부대들이 38선에 일렬로 전진 배치되어 있죠. 마치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왜 6월 25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1950년 8월 15일 광복절에 해방 5주년과 통일정권 수립 기념식을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항을 무너뜨리는데 50일이면 충분할 것을 감안하여 역순으로 계산해 6월 25일을 디데이로 잡은 것이었죠. 자, 신새벽부터 기세 좋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맞닥뜨린 우리 육사단은 어땠을까요? 춘천 전투의 주역이었던 국군 육사단의 전투상보 첫 페이지입니다. 적은 미명을 기하여 라디오 방송을 하는 동시에 춘천 가평 방면에서 2개의 사단의 대병력으로 전면적 기습을 감행했고 아침 7시에는 2755지 정면에 적의 전차 약 20대가 출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춘천은 해발 1000m 이상의 태백산맥 정맥에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춘천 북쪽에 위치한 우두반도. 이곳이 춘천 전투의 중심부였습니다. (1950년 6월) 전쟁 발발 직전까지 춘천은 평화로웠습니다. 소양강과 북한강 유역의 평야에서 한해 농사를 시작하느라 한창 바쁠 시기였죠. 당시 춘천 북쪽으로는 해방 직후에 그어진 38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춘천 시내와의 거리가 13km에 불과했죠. 그래서 춘천에서는 개전 첫날부터 북한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춘천 전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춘천의 지형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춘천 시가지를 동쪽에서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구봉산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망을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춘천의 가장 큰 지형적 특징은 바로 분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뒤에 보이는 볼록하게 오뚝 솟아있는 산이 바로 봉이산입니다. 이 봉이산 바로 앞에는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이 바로 소양강입니다. 그리고 그 소양강 뒤쪽에 보면은 북한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소양강과 북한강이 또 합쳐지는 부분이 바로 춘천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최단 시간에 이 춘천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우두반도를 통과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두반도는 우리가 이 봉이산에서 관측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우두반도 동쪽에 여러 능선군들이 북한군을 감지할 수 있는 천해에 위치해 있었고, 또한 그 앞에 소양강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천해의 방어 요충지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선 이남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한 북한군의 1단계 작전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공부대인 북한군 제1군단이 금천과 구하리, 연천과 철원 축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압박하고, 조공부대인 북한군 제2군단은 화천과 양구에서 한강 이남 동측방과 수원 방향으로 우회하여 국군의 주력을 포위 공격해 섬멸한 다음 수원, 원주, 삼척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춘천은 국군의 주력을 우측방에서 섬멸하기 위해 필요한 빠른 길목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조공부대인 북한군 제2군단을 전면에 내세워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상대해야 할 국군은 제6사단이었습니다.
당시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 제2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예비로 원주에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총 방어선 길이가 84km에 달했죠.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직전에 위장 평화 공세를 해오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지역에서는 전쟁 징후가 있었습니다. 특히 6사단이 춘천 지역 일대에서도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남침을 해올 거라는 징후가 많이 있었고, 특히 19일 날은 북한군 병사가 귀순을 해오면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첩보를 전해줌에 따라서 이 연대의 수색대가 직접 가서 북한군이 야포나 그다음에 중화기를 배치해놨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육군본부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기대했지만, 당시 우리 분위기는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해올 일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쟁 징후에 대한 보고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 북한군의 대대적인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북한은 중부전선의 3개 사단을 투입,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춘천으로 향하던 북한군은 제2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춘천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진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당시 모진교는 38선이 지나던 다리였습니다. 북한의 계획은 첫날 춘천을 접수하고 가평 쪽으로 진출, 이튿날 가평 서울 간 도로를 지나 덕소에서 한강을 건너 서울 동남쪽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이 춘천 방면으로 처음 38선을 넘어왔던 옛 모진교 자리. 참전용사 염기원 씨는 춘천에서 나고 자란 춘천 토박입니다. 모진교는 춘천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돼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번 오갔던 모진교. 당시 위치를 가늠해 봅니다. 그 위치가 저 다리 첫발 있는데 좀 될 것 같아. 저기서 이렇게 해서 이 산 끝에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남진한 북한군 2사단은 새벽 5시 이 즈음에 자리하고 있던 모진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계를 하다가 많이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후퇴를 해가지고 춘천댐 밑에 용산을 해가지고 신동을 해서 옥상포까지 후퇴를 한 거. 댐이 생기면서 여기가 다 수몰되고 그래서 지형이 많이 좀 변했죠? 그래요. 변해서 도저히 알아볼 수는 없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 능선을 보고 내가 거기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공격을 곳은 이 댐 물속에 약 한 100m 물속이 우리가 공격한 자리, 거기가 도로입니다. 첫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진짜 이게 쏘면 나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었고, 탱크가 생전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집대면 탱크가 과연 여덟이 이런 거 가져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견할까? 우리는 우시니까 보지도 못한 거지. 이게 저도 나와 똑같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사실 북한군 2군단이 앞세운 것은 탱크가 아닌 자주포였습니다. 탱크를 본 적 없는 국군이 자주포를 탱크로 오인했던 것이죠. 모터사이클 연대도 있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신식 장비였습니다. 북한군 자주포의 진격에 맞대응할 무기가 없었던 국군은 곡사포로 응사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이 자주포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6.25 전쟁 개전 당시 국군의 군사력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 될 만큼 열세였습니다. 북한군은 700대가 넘는 전차와 차량을 앞세우고
당시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던 5번 국도를 따라 거침없이 38선을 넘었습니다. 6월 25일 적군은 이곳 38선을 넘어서 춘천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38선은 춘천에서 불과 1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북한군은 하루 만에 춘천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춘천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화천에서 춘천을 잇는 당시는 17번 도로, 지금은 이 5번 도로를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주공을 이 5번 도로에 지향을 시키게 됩니다. 조공이었던 사연대 같은 경우는 광탄리로부터 출발해서 발산 그리고 천전리에 이르는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한참 떨어진 루트를 이용을 하게 됐죠. 당시 국군은 이곳에 있는 고지들을 이용하여 북한군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북한군의 압도적인 공격에 밀려서 결국 그날 아침 모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개전 당일 국군 육사단의 전투 상보입니다. 새벽 5시에 첫 전투가 벌어졌지만 아군은 1시간 만에 철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북한군은 개전 3시간 만인 오전 7시 반쯤 38선을 돌파하고 춘천 시내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도 채 되지 않아 우두반도에 도착합니다. 이제 강만 넘으면 춘천 시내입니다. 우두산 아래는 개활지입니다. 숨을 곳이 없죠. 그래서 적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보병을 투입하기 쉽지 않은 지형입니다. 정오 즈음 북한군 한개 연대가 남하해 우두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자주포를 앞세워 진격해왔습니다. 포 공격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과연 국군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북한군은 Su-76 자주포를 선두에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국군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55 대전차 포 중대를 그쪽으로 보내서 북한의 자주포를 사냥하게끔 했으나 북한의 자주포는 끄떡없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살상지대로 삼고 북한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곳은 우두반도 우측입니다. 우두산과 164고지 아래로 개활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시 우두산 고지에는 국군 육사단 제7연대 1대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군은 이곳을 주 저항선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국군의 방어 개념은 3선 방어였는데요. 처음에는 경계진지에서 방어를 하다가 그 뒤로 철수를 해서 주 저항진지에서 방어를 하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최후 저항선으로 가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이에 후방에서 병력이 증원되면 반격해서 다시 빼앗긴 땅을 되찾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육사단 7연대 같은 경우에도 25일 오전에 경계진지인 38선 일대를 내주고 이곳에서 주저항 진지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아군은 저 남쪽 소양강을 건너서 저기 보이는 봉이산 일대에 사단의 전방지휘소와 연대의 지휘소를 편성해서 북한군을 관측을 하고 있었고요. 우두산에는 연대의 전방지휘소를 배치시켜서 저기서 북한군을 관측하고 북한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 일련의 능선군에 있었던 저 가장 높은 곳인 164고지 일대에서는 대대가 또 지휘소를 편성해서 북한군을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에서는 아군이 동쪽과 남쪽에서 이 이면에서 이 개활지, 넓은 개활지에서 진격해 내려오는 북한군을 관측하고 통제하면서 언제든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전차포에도 끄덕없는 북한군의 자주포였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주포의 위세를 꺾어야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자주포를 향해 포공격을 이어가던 그때 아군이 자주포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주포가 파괴된 것은 오후 2시경. 자주포가 파괴되자 북한군의 다른 자주포들이 도주했습니다.
그 장소는 춘천 옥산포였습니다. 개전 첫날 국군 육사단 7연대가 북한군 2사단의 기계화 부대를 상대로 처절한 방어전을 펼친 곳이죠. 염기원 씨는 적의 자주포가 처음 파괴되던 현장을 이곳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개전 후 첫 번째 자주포의 파괴였던 만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여기가 분유 저장 탱크가 여기 있어요. 이 건물 바로 이 안에 이렇게. 교도소에서 분유를 그 죄수들이 도나무깡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구루마에다가 싣고서 거기서 퍼와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시키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57 자주포를 줬어요. 16포대에서 네가 이걸 가지고 정전해라. 줬는데 2대가 오다가 한 대가 그날 비가 온 거여서 그 탱크 옆에 진육을 해놨어.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 탱크 쪽으로 뒷바퀴가 빠졌다고. 예. 이게 빠졌으니까 그냥 놔두고 후퇴할 수가 없고요. 이 연락이 온 거야. 우리 오중대에다가 견이철 버려서 이걸 견이해라. 이걸 끌어내는데 그 광경이 벌어졌어요. 나는 이제 뒤로 이렇게 보고 터져 올라가는 걸 봤지. 이제 건너가서 그걸 놓고 중대에 가니까 그 얘기를 다 알고. 그날 오후 육사단 7연대는 지휘소를 강 건너 봉이산으로 물립니다. 소양교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투에서 북한군은 개활지에서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고 소양강을 건너겠다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써 단 하루 만에 춘천을 함락시키겠다는 북한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게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무기는 눈앞에서 처음 보는 엄청난 신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군이 병력도 화력도 압도적이었던 북한군을 상대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을 풀 열쇠를 전투상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0년 7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육사단 작전교육처의 전투상보입니다. 6월 25일 개전 당일 내용을 보면 전과 부분에 적 장갑차 2대 파괴, 1대 노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951년에 작성된 육사단 전사부의 전투상보를 보겠습니다. 6월 25일 14시경 옥산포 민가의 은폐에 배치된 대전차포로 적 전차 2대 파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상보 모두 공통적으로 적의 전차를 파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적의 자주포를 파괴했을까요? 당시 이 지역에서 대전차포를 운영한 부대는 심일중위가 지휘했던 대전차포 중대 2소대였습니다. 자주포가 파괴되는 것을 정면에서 관측했던 것은 국군 7연대였죠. 당시 7연대장이었던 임부택 중령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심일중위가 전차를 2대 파괴했다고 하는데 어느 곳입니까? 그것이 춘천 옥산포야. 숲에 숨어가지고 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것이 적의 전차에 맞아도 끄덕끄덕하면서 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돌산에 배치해가지고도 안 돼서 결국은 미리 준비한 병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육박했지. 결국엔 뒤에서 불을 지른 것이지. 여기서 사병 하나가 죽었지. 이름은 모르겠어. 그 당시 공격한 것은 단신으로 되어 있던데 데리고 가기는 5명을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는 어모를 시키고 공격을 심중이가 했다고 하던데요. 심중이가 휘발유병을 가지고 했지. 여러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심일중위가 이끌던 이소대가 옥산포에서 북한군 Su-76 자주포를 파괴했고 뒤따르던 적의 자주포들은 이를 보고 방향을 돌려서 북쪽의 서원 방향으로 도주했다라고 합니다. 대전차포 포수의 활약으로 적의 자주포를 정지시킨 뒤에 심일중위와 특공조가
자주포를 폭파시키고 불태운 것이었죠. 이때 상황은 북한군의 개별 공적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의 자동포 대대 운전수에 대한 훈장 상신서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직사포에 대응하자 자주포에 불이 붙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주포를 앞세우고 진격해오는 북한군 보병에 대해서는 아군의 포병이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개활지라 포병의 투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포병의 역할은 매우 주요했습니다. 이 사진은 미 제1해병사단이 1951년 4월 춘천 북방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옥산포로 추정되는 곳에 북한군 자주포 세대가 파괴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전투상보에는 전차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주포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일중위는 이 공적으로 태극 무공 훈장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은성 무공 훈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장에서 산화했죠. 그런데 2016년 심일중위의 이러한 공적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심일중위의 공적은 공적확인위원회의 오랜 조사 끝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일중위의 활약은 춘천전투 첫날 춘천을 지켜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었고 아군의 사기를 크게 북돋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죠. 어떻게든 북한군의 소양강 도하를 저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국군은 전투 2일차를 어떻게 치러냈을까요? 춘천 전투 둘째 날의 격전지는 현재 소양 1교로 불리는 소양교였습니다. 교각에는 지금도 당시에 치열했던 교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봉이산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의 최후 방어선의 거점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기서 북한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양교를 폭파해야 된다는 건의도 있었지만 우리의 방어 개념은 이곳을 막고 다시 반격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작전을 위해서 소양교는 폭파하지 않은 채로 놓아두었습니다. 새벽에 북한군의 집중 포격과 함께 북한군은 이곳을 도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퍼붓는데요. 그에 맞게 우리도 여기서 엄청나게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오전 내내 이곳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지체한 북한군은 새벽 4시부터 소양강으로 밀고 내려왔고 아군 후방에 치열한 포격을 가했습니다. 북한군으로서는 마지막 관문이었고 국군에게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소양교. 새벽부터 포 공격을 퍼부은 북한군은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소양교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봉이산 전투라고 불리는 2일차 오전 전투입니다. 자주포 등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은 총공세를 펼쳤고 교전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국군은 산악 방어 진지에서 버티며 병력과 탄약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로 북한의 자주포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심일중이었습니다. 그가 자주포를 파괴한 덕분에 적의 소양교 도하는 저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전 10시였습니다. 이 공로로 심일중위는 미국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공적서에 보면 심일중위가 적의 자주포가 10여 미터 거리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격을 개시했고 물러서 있던 대원들이 고무되어 조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주포가 파괴당한 상황은 북한군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춘천 전투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공적서입니다. 국군의 포탄을 맞아 자주포가 불타면서 북한군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심일소위가 이끄는 대전차포 소대가 북한군 자주포를 격파하지 못했다면
북한군은 그대로 쭉 밀고 내려와서 아군의 포병대대의 진지를 와해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따르면 우리의 포협동 공격 자체가 무산됐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소양교를 넘기 어려워진 북한군은 직접 도강하기로 하고 가래모기로 우회합니다. 가래모기는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 모래톱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옛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이곳에서 절체절명의 전투를 벌였던 염기원 씨는 이곳에 올 때마다 당시의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이 다리 밑에 입장에는 대부분 무릎까지 모래 쳤었어요. 이게 전쟁할 때는 여기가 모여서 내려가는 데에서 밑에 쪽을 짚어. 그래서 나룻배가 저 다리 뭐 여울 접장에 만에 꼴로 가는 데로 건너다녔다. 입장은 얕으니까 무릎 많이 차요. 허리까지 차요. 전투 상보에 따르면 오전 11시 북한군은 가래모기에서 아군 진지에 전 화력을 쏟아부으며 도강을 시도합니다. 당시 가래모기는 배 없이도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한군은 강으로 뛰어들었고 아군은 그런 북한군을 향해 맹포격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군은 강을 건너기도 전에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염기원 씨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쪽으로 도와하려고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 절반이 여기를 물을 긋는 거예요. 물 속에. 그래서 동시에 포격을 입장해서 해가지고 걔들이 그냥 물 속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맑은 물이 핏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접자 이 물을 긋네. 이게 그때 당시 50m, 100m밖에 없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들은 다 모래 백사장이죠. 그러니까 뛰어서 부상 입어서 기어서 그 신체가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래도 총 맞아도 금방 식사 안 되니까 물을 그냥 험비쳐가지고 모래밭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고. 그래서 바람이 불어 비린내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포격 덕분에 얻은 성과였습니다. 가래모기 전투는 물론 춘천 전투 내내 육사단 직할 포병대대였던 16포병대대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당시 16포병대대는 춘천, 원주, 홍천으로 흩어져 있는 각각의 연대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전 당시 16포병대대가 가진 15문의 105mm 곡사포는 모두 춘천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춘천에 모여 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잘 훈련받은 포병대대는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개전 당일 아침부터의 활약이 담긴 포병 일지가 증거입니다. 전투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군은 춘천 점령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고 아군은 최대한 방어해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건 하루였습니다. 밤 10시 반, 아군은 새로운 진지로 이동한 뒤에도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춘천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국군 육사단은 둘째 날에도 북한군의 소양강 도하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력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이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의 성공은 단지 육사단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개전 초기 이틀 동안 북한군의 진출선입니다. 서쪽은 옹진 개성 방어선이 첫날부터 무너졌고요. 둘째 날에는 문산과 의정부까지 밀리게 됩니다. 동쪽에서도 주문진에 이어 강릉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킨 곳이 바로 이 춘천입니다. 육사단이 춘천을 사수하면서 둘째 날에는 한강 이남의 동남쪽까지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심일중위의 활약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만든 것은
군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원칙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직전 국군의 상황은 어수선했습니다. 6월 초에는 전방부대의 지휘관과 주요 참모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정군의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육사단장으로는 김종호 대령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전쟁 준비와 훈련에 철저했던 김종호 대령은 사단장 부임과 함께 사단 현황과 방어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전차 진지 구축이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총 7곳에 구축을 했는데요. 이것이 초기 북한군의 진군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육사단에서 춘천 지역을 맡고 있었던 7연대를 맡은 임부택 연대장은요, 참호를 하고 장교들은 교육을 보내고 병사들은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죠. 넓은 작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16포병대대가 전쟁 발발 당시에 모두 춘천에서 집중해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6월 24일 비상 해제와 함께 부대마다 실시했던 외출 외박도 육사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지휘관, 준비된 부대였기 때문에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의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사단은 사흘째에도 춘천을 사수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전 사흘째인 6월 27일 국군 제6사단은 춘천 남쪽 고지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재편했습니다. 북한군도 소양강 쪽으로 밀착했습니다. 북한군은 이른 아침부터 총공격을 감행했고 아군 역시 적의 도하를 막기 위해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오전 8시 중대단위 병력의 북한군이 계속해서 도강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선 아군은 박격포, 기관총, 대전차포를 총동원해 맹포격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포격으로 북한군 2개 중대는 큰 타격을 받고 도강에 실패, 후퇴했습니다. 그동안 통신이 두절돼 다른 전선의 상황을 몰랐던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오전 7시 30분 통신 재개가 된 후에야 서부전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사단장은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서부전선이 완전히 무너졌고 대한민국 육군 본부는 시흥군으로 철수했으니 육사단은 사단장의 판단에 따라 철수하면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중부전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황은 춘천 사수보다 중부전선 전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계속된 압력에 우리 군은 우두반도 일대를 포기하고 이제는 소양강을 넘어서 뒤에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 최후 방어선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대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입혔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벌써 이틀이나 지체한 북한군은 공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한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와 소양강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아군의 맹공에 적군의 피해는 커져갔지만 북한군은 포기하는 대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오후 1시 전황이 급박해지자 아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김종호 사단장의 작전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듯 하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작전상 후퇴였습니다. 홍천 방면에서 북한군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춘천에 있던 부대의 퇴로가 차단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철수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국군은 트럭을 이용해 빠르게 퇴진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춘천에 있던 트럭을 모두 징집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소양강 도하를 사흘이나 막아내고 빠르게 철수한 국군 제6사단. 염기원 씨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5일날 9시 40분 넘어서 포를 한두 발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떨어지니까 마음 안 쉬고 피난 보따리도 안 산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전쟁이로구나 하고 그때서 후퇴하면 안 된다. 군을 도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주먹밥을 맹기고 세상구사 공사 지원들 하고 군사 이런 데 밥을 날르고 물을 날라주고 탄화를 날라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 시민이 다 같이 동요를 한 거예요. 시민들은 제2의 부대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5일부터 26일까지 춘천 농구 학생들을 중심으로 포탄을 춘천 시내로 옮겼습니다. 덕분에 포 진지와 5천 발의 탄약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원활한 호병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여공들도 나서서 도왔습니다. 당시 실을 만들던 공장 터입니다. 지금 여기쯤이 공장이 여기서 서쪽으로 세 동이 있었어요. 공장 길이가 한 50m 이렇게 되고 세 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1동이 있고 그 뒤로 기숙사가 있었다. 여군들이 자체적으로 뭐 한 4, 50명이 나와가지고 저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식사를 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는 요 뒤 같아요. 예, 거기 그때만 해도 이제 농촌 실험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마솥을 걸고서 거기서 식사를 지어가지고 주먹밥을 먹이라가지고 저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된 전투. 장병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여공들은 밥을 지었고 덕분에 장병들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전부가 동네 사람이야. 전부가 우리 태계동 동네 사람. 솥이 크대 아주. 거기다 밥을 해가지고 그걸 사프로다 퍼. 사프로 밥 푸는 것도 처음 봤어 아주 날. 사프로다 밥을 퍼다 이렇게. 그러니까 뜨거우니까는 그걸 만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뭐라고 해 넓게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소금 뭐 그런 걸 묵 뿌려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물에다 적셔가지고 이리 하더라고. 실려 군인이 나가더라고. 실려 보내느라고. 그 한참 나가고서 또 밥을 내가 또 나오더라 밥이. 자꾸 계속 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상병들의 간호에도 민간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쟁에 힘을 보탠 것이었습니다. 군에서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자체대로 청년 방위군, 학생들, 경찰들,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 나이 한 5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한다. 그런 총 가지고 싸워야 한다. 그 후방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너 해라 하는 말도 없이 다 자기들 눈으로 보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국군 제6사단은 사흘 동안 지켰던 춘천을 뒤로하고 작전 명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후퇴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예의주시하며 다음 지점에서 제2의 춘천 전투를 준비하는 퇴각이었습니다. 27일 오후에 북한군은 소양교를 건너 소양강 남단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시작했고요. 일부 병력은 가래모기를 건너 춘천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6사단은 중부전선에서 지연전을 개시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완전히 춘천에서 철수해서 원주로 이동하면서 지연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군 6사단 1대대는 퇴각하면서도 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춘천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원창고개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또 한 번의 방어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하루 더 발목이 묶였습니다. 춘천 전투 사흘째는 전황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북한군은 더 많은 병력을 춘천으로 투입했고요. 국군은 홍천 지역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26일 오후부터 일부 병력을
홍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천이 무너지면 춘천에 있던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6월 28일 나흘째 되던 날 춘천에 남아있던 모든 병력이 원주로 향합니다. 이는 결코 밀려서 후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상 후퇴였습니다. 전투상보에 기록된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치열하고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방어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죠. 전쟁 초기 북한군의 진출선을 보면 27일 오후까지 춘천에서 발이 묶여 있다가 28일에야 홍천에 도착합니다. 국군이 춘천 전선을 나흘이나 지켜낸 것이었죠. 춘천 전투가 다른 전선과 비교했을 때 왜 기적의 대첩으로 이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홍천 입성이 지연된 이유는 이곳을 지키고 있던 국군이 지형을 활용하여 처절한 지연 방어를 하며 시간을 번 덕분이었습니다. 국군은 후퇴를 하면서도 결코 등을 보이지 않았었죠. 오히려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영리한 지연전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홍천을 통해 서울로 최대한 빠르게 가겠다는 북한군의 작전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춘천과 홍천에서의 작전 실패로 북한군은 이군 단장과 휘하의 지휘관들이 교체되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개전 첫날부터 학생부터 여공들까지 모두 다 함께 후방부대의 역할을 해준 덕분에 군인들이 전투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춘천과 홍천에서의 성공적인 방어 덕분에 서부전선의 국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한강 이남에서 2차, 3차로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려고 했던 북한군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국군은 한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한강 보화를 6일 동안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일은 유엔군이 파병할 수 있는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춘천 전투는 성공적인 방어야말로 승리하는 전투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육사단의 준비태세,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심일중이와 같은 용사들,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보탰던 시민들. 춘천 전투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만든 승리였습니다.